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건축신고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하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하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자기 완결적 신고, 이거를 뭐 행위 요건적 신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만약에 반려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처분 등이라고 봐서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거부 처분이다. 일종의 이렇게 보는 건데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반려했을 때 항고 소송으로 보지 않는데 2008도 167 전화합체 판결, 이것도 전화합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판 전화합체 판결, 이것도 이제 전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하더라도 향후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려를 했을 때 이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거 감정평가사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사 사무소 신고라든지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신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보니까 전합체 판결이 있다 보니까 뭐 다수 의견, 별개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다수 의견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도록 하죠. 자, 461페이지 보시면 전합체 판결 건축 신고, 건축법 제14조 제2항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420페이지 다수의견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 관련돼서는 이걸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각종 업무에 있어서 신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뭐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에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 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 의제 관련 의제 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 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해서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질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반대 의견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건축신고 관련된, 그래서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480페이지 이거 건축 그 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 이제 전화무죄 판결인데, 요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판례가 길죠.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008도 167은 이제 판시사항은 첫 번째, 두 번째 행정청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 하고요. 두 번째,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 행위 또는 수리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과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 실질적 결련성, 그리고 법치 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 보시면 건축법에 의하면 관련 내용의 취지 및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자, 행정청은 건축신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 철거,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에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걸 반려했을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한번 보시죠. 이게 뭐 꼭 그 감정평가사 자격증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뭐 자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부당행사, 명의대여 뭐 이런 부분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뭐 양도대여 이거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가게 돼. 종전의 그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 중개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 자격증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례. 그렇죠? 중개사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중개법 사용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예에 부동산 대표나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중개법은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중개법 제38조 제2항 3호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이런 명의대여 예전에 이제 양도대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명의대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를 개설한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등록 중에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중개업법, 지금 공인중개사법이죠. 금지하는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행위라고 해당한다. 또한 중개업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네 번째,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수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그렇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례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형사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사건도 있고요. 채권의 이제 형사 사건이죠. 이걸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7조에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판단 기준,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 의한 중개행위에 지었는지 여부. 자, 공인중개사 법률 제7조에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려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2조 1호에 정한 중개는 같은 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중개행위에 의한 그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인데요. 자, 이 판례는 이제 자격증에 대한 부당 행사입니다. 명의대여는 이제 홍길동 공인중개사인데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홍길동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그 임의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고 인장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통상 그 명의 대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법에 이제 부당행사라고 있습니다. 부당행사라고 있어서 감정평가사법에는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가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부정한 방법에 컨닝해서 이제 자격을 취득한 경우고요. 두 번째 명의대여 금지 위반. 세 번째 감정평가사법에는 감정평가사의 직무 관련해 금고 이상 양을 2회 이상 선결받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업무 정지 1년 이상 이외에 받는 경우 우리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법 제13조 자격의 취소, 그 다음에 39조 징계. 그래서 감정평가사 징계는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2년 이하 업무 정지, 견책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감정평가 법인에 이제 소속 되어서 이거는 이제 부당행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인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유는요.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담보평가에서 자기가 평가를 하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또 자기가 대출을 실행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예요? 상당히 그 질서를 그 교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자기가 평가해가지고 자기가 실행해버리면 그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겸직을 금하고 있죠.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겸직금지로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매매업이에요. 매매업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사고 팔고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업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중개해서 사고 팔고 그런 것도 법에서 크게 문제되고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도 그 자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다가 그 사고 팔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평가해가지고 팔아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법령에서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겸직을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이제 지방공무원법도 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도 못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중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래버리면은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감정평가의 어떤 우리 내부 규약에서는 감정평가사 내부 규약에서는 금융기관에 근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버리면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부동산 가액 공시 및 감정평가라 법률 37년 예전에 성실 의무였거든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해서는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원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평가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 감정평가사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명령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한편 소속 감정평가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감정법원에 소속된 외관만을 갖추라했을 뿐 해당 감정평가법의 소식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감정평가 등록증을 그 본래 행사 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이제 부당 행사로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감정평가사법에는 청문 규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닝에서 합격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한 경우 하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설립이나 취소의 경우에 이제 그 청문을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감정평가사법 이외에 우리 행정절차법, 공인중개사법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에도 우리가 청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분 자격의 박탈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 규정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이 쭉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판례들을 통해서 이런 그 자격증 양도되어, 그렇죠? 명의되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인 어떤 비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 그런 내용들 참고적으로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령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이런 이제 부분들을 잘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